자, 지금 막 저녁 한 끼를 다 드셨다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국그릇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던 김도 이제 사그라들었고 수저를 내려놓는 달그락 소리와 함께 여러분은 의자 등받이에 스르르 몸을 기댑니다. 배는 기분 좋게 부르고 눈꺼풀은 조금씩 무거워지죠. 하품이 한 번 나올 수도 있고요. 그저 몇 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싶은 그 나른한 순간 말입니다. 다들 아시는 그 느낌이죠. 우리는 보통 이 시간을 아무 의미 없는 휴식쯤으로 여깁니다. 배가 부르니까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겠지. 딱 그 정도로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마지막 한술을 삼킨 바로 그 직후부터 여러분 몸속에서는 하루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나지 않지만 이 회의에서 내려지는 결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속도로 나이 들어갈지를 아주 조용히 정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으세요? 하루 3끼, 1년이면 1000번이 훌쩍 넘습니다. 이 자잘한 결정들이 10년, 20년 동안 차곡차곡 포개지면서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혈관이 여전히 말랑하고 누구는 혈관이 뻣뻣하게 굳는 갈림길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고 기계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저는 그 원리를 부품 하나하나 뜯어보듯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따라가 볼까 해요. 식탁 옆에 시계를 하나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은 바로 그 영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분, 10분, 20분, 그리고 1시간, 1시간 반 뒤까지요.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초침을 따라 째깍째깍 함께 걸어가 보는 겁니다. 특히 그 첫 20분. 저는 오늘 이 짧은 20분이 왜 하루 중 가장 치열한 시간인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이 직접 당길 수 있는 지렛대가 몇 개나 숨어 있는지도요.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릴게요. 미리 한 가지만 살짝 귀띔해 드릴게요. 그 지렛대 중에는 무릎이 안 좋으셔도 비가 와서 밖에 못 나가셔도 심지어 소파에 앉은 그대로도 당길 수 있는 아주 뜻밖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몰라서 못 쓰는 방법이죠. 그 이야기는 시계가 조금 더 흐른 뒤에 딱 알맞은 순간에 꺼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시계에서 눈을 떼지 말고 저와 함께 걸어와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밥을 먹고 무심코 드러눕던 그 습관을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실 겁니다. 자, 그럼 시계를 맞추고 출발해 볼까요? 시계가 0분을 가리키는 지금 마지막 한술이 식도를 타고 스르륵 내려갑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곧바로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어떤 장면인지 그림을 하나 같이 그려볼게요. 여러분의 몸을 아주 커다란 항구 도시라고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방금 그 항구에 엄청난 양의 화물을 가득 실은 배 한 척이 쿵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 화물을 재빨리 내려서 도시 곳곳에 창고로 나눠 보내야 합니다. 항구 전체가 갑자기 바빠집니다. 이 화물의 정체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우리가 먹은 밥이나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이 잘게 쪼개져서 만들어진 당분이죠. 포도당은 우리 몸 거의 모든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연료입니다. 그런데 이 화물은 혼자서는 창고 문을 열지 못해요. 반드시 항구의 하역 책임자가 나서서 신호를 줘야만 창고가 문을 엽니다. 자, 이 하역 책임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인슐린입니다.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인슐린은 췌장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져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세포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심부름꾼입니다. 화물 도착했다. 창고 문 열고 어서 받아라. 이 외침을 들은 세포들이 문을 열고 포도당을 안으로 들이죠. 그래야 피 속에 당이 넘치지 않고 딱 알맞은 선에서 유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풍경이에요. 매끄럽게 잘 돌아가는 항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커다란 물음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밥을 먹고도 이 하역 작업이 물 흐르듯 매끄러운데 또 어떤 사람은 매번 삐걱거릴까요? 왜 같은 식탁에 나란히 앉아 같은 반찬을 먹어도 10년쯤 지나면 두 사람의 몸이 그렇게까지 달라지는 걸까요? 이 질문 지금은 그냥 마음 한구석에 살짝 접어두세요. 시계를 따라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그 답이 스르르 저절로 풀리도록 오늘 이야기를 짜놓았거든요. 사실 진짜 문제가 되는 건 하역 책임자, 그러니까 인슐린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그리고 얼마나 다급하게 그를 불러대야 하느냐가 진짜 문제예요. 여기서 현대인의 만성질환 한복판에 자리 잡은 중요한 열쇠말이 하나 등장합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외침에 점점 시큰둥해지는 현상,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쉬운 그림으로 볼까요? 여러분, 휴대폰 알림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 한번 울리면 바로 확인하시죠. 그런데 몇 분 간격으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울려대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엔 진동이 와도 힐끗 보고는 그냥 무음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렇죠? 지친 세포가 인슐린에게 하는 행동이 딱 이겁니다. 인슐린이 너무 자주, 너무 세게 밀려들면 세포는 아예 귀를 닫아버려요. 표면에 있는 신호받는 자리를 슬그머니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췌장은 어쩌겠어요? 말을 안 들으니 인슐린을 더 많이 쏟아부어서 억지로라도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럼 세포는 더 무뎌지고 췌장은 더 많이 내보내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이 악순환이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악순환의 여파는 단순히 혈당이 좀 높아지는 선에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시계를 조금 더 돌려야 해요. 자, 시계가 이제 3분을 지납니다. 항구에 부려진 화물, 그러니까 포도당이 피 속으로 밀려들면서 혈당이 슬슬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를 먼저 풀고 가야겠어요. 밥을 먹고 혈당이 오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탄수화물이 원래 하는 일이 바로 그거니까요. 그러니 혈당이 오른다는 사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마음을 놓으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오르내림의 모양새입니다. 저는 이걸 엘리베이터에 자주 비유하곤 해요. 여러분, 완만한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다시 살살 내려오는 것과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까지 쿵 하고 솟구쳤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건 몸이 받는 충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속이 다 울렁거리죠. 식후 혈당도 똑같습니다. 천천히 올랐다가 잔잔하게 내려오면 몸은 아주 편안하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정제된 흰 탄수화물이나 달달한 음료처럼 흡수가 번개같이 빠른 걸 먹으면 혈당이 급행 엘리베이터처럼 확 치솟았다가 급하게 곤두박질 칩니다. 이 급격한 오르내림을 흔히 혈당 급상승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바로 여기 웬만한 건강 이야기에서는 잘 짚어주지 않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래도록 잘못 알려진 상식은 이겁니다. 평균 혈당만 정상이면 다 괜찮다.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면 안심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한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가 이 상식을 뿌리째 흔들어 놨어요. 하루 평균 혈당이 똑같은 두 사람이라도 혈당이 출렁이는 그 진폭이 큰 사람 쪽이 활성산소를, 그러니까 세포를 안에서부터 녹슬게 하는 그 물질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요? 평균이라는 그 안심되는 숫자 뒤에 숨은 파도의 크기, 그 출렁임 자체가 우리 몸을 늙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잔잔한 호수 하나와 평균 수위는 똑같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거센 물결이 몰아치는 바다 하나. 겉으로 재는 평균 수위는 같아도 그 안에 사는 물고기의 삶은 전혀 다르겠죠. 매번 파도에 이리저리 부딪히는 쪽이 훨씬 고달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혈당을 낮추자가 아니에요. 그 출렁임을, 그 파도의 높이를 낮추자는 겁니다. 이 관점 하나만 바꿔 끼워도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이 완전히 새롭게 들리실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그 높은 파도가 대체 몸에 무슨 짓을 하길래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노화와 직접 맞닿는 부분이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혈당이 급하게 치솟아 피 속에 포도당이 넘쳐 흐르면 이 남아도는 당분이 우리 몸 여기저기에 제멋대로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저 같은 공간에 넘치도록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백질에 끈적하게 눌어붙는 거예요. 이 과정을 어려운 말로 당화라고 부릅니다. 쉬운 그림으로 바꿔볼게요. 우리 몸속 단백질들은 정교하게 맞물려 부드럽게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 뜨거운 설탕물이 주르륵 흘러 그대로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톱니가 끈적하게 엉겨붙어서 예전처럼 매끄럽게 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당분과 엉겨붙어 뻣뻣하게 망가진 단백질 찌꺼기를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성질은 아주 단순해요. 이 물질이 하는 일이 딱 노화 그 자체거든요. 피부를 축 처지게 하고 혈관을 굳게 만들고 관절을 뻣뻣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그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손상은 몇십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쌓이는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물론 최종 당화산물이 몸에 켜켜이 쌓이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하지만요, 혈당이 한번 확 치솟는 그 순간 몸은 즉각적으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심혈관을 다루는 국제 학술지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준 사실인데요. 식후에 혈당이 급하게 뛸 때마다 바로 그때마다 혈관 안쪽 벽에서 활성산소가 불꽃처럼 확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꽃은 혈관 안을 매끄럽게 유지해주는 그 얇은 내벽의 기능을 무려 몇 시간 동안이나 뚝 떨어뜨려 놓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이 장면이? 밥을 먹고 딱 그 시간, 우리가 소파에 나른하게 기대 텔레비전을 보는 바로 그 몇 시간 동안 우리 혈관은 안에서 조용히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하루 3번 매 끼니마다 파도가 높으면 혈관은 회복할 틈도 없이 계속 두들겨 맞아요. 노화가 저 먼 훗날의 남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20분 속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조금 서늘해지는 이야기죠. 하지만 겁을 들이려고 꺼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나면 바로 그 파도를 우리 손으로 낮출 수 있으니까요. 그 방법들이 지금부터 시계를 따라 하나씩 등장합니다. 자, 시계가 이제 10분을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 몸속엔 또 하나의 아주 은밀한 스위치가 켜집니다. 대부분의 건강 이야기에서 아예 다루지도 않는 부분인데 노화와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게 없어요.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엠토르라고 부르는데요. 복잡한 이름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저는 이걸 공사장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이 공사장 스위치가 켜지면 세포들은 일제히 건설 모드로 돌입합니다. 새 단백질을 짓고 몸을 불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운동을 막 끝낸 직후처럼 근육을 회복시키고 키워야 할 때는 이 스위치가 켜지는 게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 스위치가 꺼질 줄을 모를 때 생깁니다. 인슐린이 하루 종일 높게 떠 있으면 이 공사장 스위치도 덩달아 계속 켜진 채로 있게 되거든요. 왜 그게 문제냐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몸속에는 스스로를 청소하는 놀라운 재활용 수거팀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는 자가포식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자기 몸을 스스로 먹어 치운다는 뜻이에요. 세포 안을 수거팀이 돌아다니면서 낡고 고장나서 못 쓰게 된 부품들을 찾아내 분해하고 그 재료를 다시 새 것으로 만드는 데 씁니다. 안 쓰는 물건을 내다 버리고 집을 정리하는 대청소랑 똑같아요. 이 대청소 덕분에 우리 세포가 젊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거팀에게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사장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만, 그러니까 세포가 건설 모드가 아닐 때만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슐린이 도무지 떨어지질 않아서 공사장 스위치가 밤낮 없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팀은 평생 출근을 못합니다. 집안 곳곳에 고장난 부품이 쌓이고 엉뚱하게 접힌 단백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밀리고 망가진 부품들이 그대로 방치돼요. 세포 안에 쓰레기가 켜켜이 쌓여가는 이 모습이 사실은 노화의 아주 정확한 실체입니다. 이게 그냥 짐작이 아니라는 건 세계 과학계가 이미 인정한 사실이에요. 바로 이 자가포식, 그러니까 세포 대청소의 원리를 밝혀낸 연구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거든요. 그 연구가 분명하게 보여준 것 중 하나가 이 대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노화가 빨라지고 뇌신경이 퇴행하는 병까지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아주 또렷한 인과의 사슬이에요. 청소를 안 하면 쓰레기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면 시스템이 훨씬 빨리 망가진다. 그러니 식후에 인슐린을 너무 오래 높게 붙들어 두지 않는 것. 이게 세포 대청소를 위한 첫 단추인 셈이죠. 그리고 드디어 시계가 20분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예요. 왜 하필 20분이냐? 바로 이 무렵이 우리 몸이 방금 들어온 화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큰 방향을 정하는 결정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잔잔하게 다스릴지 아니면 높은 파도가 몇 시간이나 이어지게 둘지가 이 짧은 시간에 갈립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직접 손을 뻗어 당길 수 있는 지렛대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지렛대가요.
첫 번째 지렛대, 뭘까요? 놀랍게도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격한 운동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저 가볍게 설렁설렁 걷는 정도입니다. 여기엔 참 기가 막힌 원리가 숨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화물을 창고에 들이려면 하역 책임자인 인슐린이 꼭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다리 근육에는 인슐린 없이도 열 수 있는 뒷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근육을 움직여서 수축시키기만 하면 이 뒷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포도당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근육 안으로 쏙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당을 실어 나르는 이 운반 일꾼은 평소엔 세포 안쪽에 잠자코 숨어 있습니다. 인슐린이 불러야만 겨우 표면으로 나와 일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근육이 수축하는 그 물리적인 자극만으로도 이 일꾼이 벌떡 깨어나 앞문 열쇠 없이 뒷문으로 직접 화물을 나릅니다. 그러니 밥을 먹고 20분 안에 가볍게 걷는다는 건 방금 쏟아져 들어온 포도당을 처리하라고 몸의 뒷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과 똑같아요. 혈당 파도는 낮아지고 그 화물을 치우는 데 필요한 인슐린도 확 줄어듭니다. 췌장도 한숨 돌리고요.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2022년 운동을 다룬 한 대규모 분석 결과를 보면요. 식사 뒤에 10분에서 30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 식후 혈당 파도가 통계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밥 먹고 걸은 사람들의 파도가 그냥 앉아있던 사람들보다 30% 가까이 낮았어요. 30%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췌장이 받는 부담도 그만큼 줄고 혈관에 들러붙어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 여분의 당분도 그만큼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루 3번, 1년 365일. 이게 몇 년을 쌓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작은 산책 한 번의 차이가 10년 뒤 완전히 다른 몸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밥 먹고 나서 어떻게 매번 나가서 걸어요? 비 오는 날은요? 무릎이 시원찮은데요? 사무실에서 점심 먹고 어디를 걸어요? 맞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소파에 앉은 채로도 당길 수 있는 뜻밖의 지렛대가 있다고 살짝 귀띔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지금이 그 이야기를 꺼낼 순간입니다. 이건 정말 알고 나면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우리 종아리 깊숙한 곳에는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생선 가자미처럼 납작하게 생겼다고 붙은 이름인데요. 이 근육이 아주 특별한 녀석입니다. 2022년 한 대학의 대사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가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앉은 자세로 이 가자미근만 살짝 움직여 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방법은 어이없을 만큼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은 채로 발바닥 앞쪽은 바닥에 붙인 채 발 뒤꿈치만 위로 쓱 들어 올렸다가 툭 내리는 겁니다. 종아리가 은근히 오르내리는 그 움직임이 전부예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지하철에 앉아서도 사무실 책상 밑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 동작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당분 음료를 마신 뒤 3시간 동안에 혈당 출렁임이 절반이 조금 넘는 52%나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그 당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슐린의 양은 60% 가까이 줄었고요. 앉아서 발 뒤꿈치만 까딱거렸을 뿐인데 말이에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이 가자미근이 다른 근육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근육은 격하게 쓰면 저장해둔 연료가 금방 바닥나서 금세 지칩니다. 그런데 이 가자미근은 저장 연료에 손을 대는 대신 피 속을 떠다니는 포도당을 곧바로 끌어다가 태우는 특별한 기를 씁니다. 그래서 지치질 않아요. 몇 시간이고 은은하게 계속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혈당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몸에 숨겨진 비상용 지렛대인 셈이죠.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가셔도 이 영상 보신 값은 다 하신 겁니다. 이제 시계를 잠깐 거꾸로도 돌려볼게요. 사실 파도의 높이는 밥을 다 먹은 그 순간이 아니라 첫 숟가락을 뜨기도 전에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별것 아닌 사소한 팁처럼 들리시겠지만 그 뒤에 숨은 원리는 꼭 알아두실 만큼 확실합니다. 탄수화물을 입에 넣기 전에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몸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물에 잘 녹는 채소 속 섬유질은 위와 장 속에서 끈적끈적한 젤처럼 변합니다.
이 젤이 음식과 장벽 사이에 얇은 그물망처럼 자리를 잡아요. 그물망이 흡수를 아예 막지는 못하지만 그 속도를 확 늦춰줍니다. 포도당이 통과하긴 하는데 아주 천천히 스며나가는 거죠. 당연히 혈당 파도도 훨씬 완만하게 오르고 곡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게 그저 옛 어른들의 밥상머리 예절인 줄로만 아셨다면 사실은 아주 정교한 과학이었던 겁니다. 단백질도 제 몫을 톡톡히 합니다.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우리 몸은 위장이 비워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신호 물질을 내보내거든요. 여기서 잠깐 재미난 사실 하나. 똑같은 양의 당분이라도 주사로 피 속에 바로 넣는 것보다 입으로 씹어 먹을 때 몸이 인슐린을 훨씬 더 야무지게 그리고 알맞게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장을 지나갈 때 장이 미리 알아채고 곧 화물이 밀려올 테니 준비하라고 췌장에 전가를 보내거든요. 그러니 무엇을 먼저 장에 도착시키느냐, 그 순서 하나가 이 준비 태세를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작지만 강력한 도구를 하나 더 얹어 볼게요. 바로 식초입니다. 네, 부엌 찬장에 있는 그 식초 맞아요. 여러 나라의 임상시험을 한데 모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탄수화물을 먹기 전이나 먹을 때 식초를 살짝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눈에 띄게 완만해졌습니다. 원리는 두 갈래예요. 식초 속 신맛 성분이 위가 비워지는 속도를 늦춰서 당분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걸 막아주고요. 동시에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는 소화 효소의 일을 살짝 방해해서 당이 피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 자체를 늦춰줍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식사 때 새콤한 초무침 한 접시를 곁들이거나 식초를 탄 물을 한 잔 마시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돈도 거의 안 들죠. 파도를 낮추는 아주 소박하고 야무진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주 많은 분들이 늘 궁금해하시던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영상 맨 처음에 제가 밥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나른해진다고 했었죠. 대체 왜 밥만 먹으면 그렇게 졸릴까요? 흔히들 이걸 식곤증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게으름이나 나이 탓으로 넘기시는데 사실 이 나른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그 파도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입니다. 두 가지가 겹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선 밥을 먹으면 그 많은 화물을 처리하느라 항구, 그러니까 소화기관 쪽으로 피와 에너지가 확 몰립니다. 온몸의 자원이 그리로 쏠리니 머리가 잠깐 멍해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 파도의 뒤끝이에요. 혈당이 급행 엘리베이터처럼 꼭대기까지 확 솟구치면 우리 몸은 그걸 급하게 끌어내리려고 인슐린을 왕창 쏟아붓습니다. 문제는 이 급브레이크가 너무 세게 걸린다는 거예요. 파도가 높았던 만큼 인슐린도 과하게 나오는 바람에 혈당이 원래 자리에서 멈추질 않고 출발했던 지점보다 더 아래로 뚝 꺼져 버립니다. 밥을 먹고 두세 시간쯤 지나서 찾아오는 이 급강하를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부릅니다. 높이 치솟았던 엘리베이터가 반동으로 지하까지 쿵 떨어지는 셈이죠. 바로 이 급강하가 우리를 다시 나른하게 만들고 기운을 쭉 빼고 유난히 달달한 걸 당기게 만드는 범인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오후 서너 시쯤 갑자기 몰려오는 그 졸음과 초콜릿 생각, 그거 절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점심때 높이 쳤던 파도의 꼬리가 이제야 지하까지 내려온 것뿐입니다. 우리 뇌는 오로지 포도당만을 연료로 쓰는데 이렇게 혈당이 위로 쿵 아래로 쿵 롤러코스터를 타면 뇌도 덩달아 어지러질해집니다. 집중력이 흩어지고 괜히 예민해지고요. 그러니 그 파도의 높이를 낮추면 이 오후의 급강하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나른함이 줄고 단 것 생각도 잦아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고약한 고리 하나가 보이시죠? 파도가 높았다가 지하까지 떨어지면 달달한 게 당기고 그래서 또 급하게 단 걸 먹으면 다음 파도가 또 높이 치고 이 롤러코스터가 하루 종일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른함을 그냥 참고 소파에 눕는 대신 아까 이야기한 지렛대 하나만 슬쩍 당겨보세요. 신기하게도 다음 파도부터 조금씩 잔잔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계를 좀 더 크게 돌려서 1시간 반 뒤로 가볼게요. 여기서 정말 뜻밖의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방금 그 한 끼가 만든 파도는 그 끼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끼니의 파도 높이까지 미리 정해 놓거든요. 이걸 두 번째 식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조금 신기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느냐가
점심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치솟을지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 연구가 반복해서 보여준 건데요. 아침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나 단백질을 든든하게 드신 분들은 몇 시간 뒤 똑같은 점심을 먹어도 혈당 파도가 훨씬 잔잔했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아예 거르거나 달달한 걸로 급하게 때운 분들은 점심 파도가 유난히 높게 치솟았고요. 원리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아침에 섬유질을 드시면 그게 장에 사는 우리 몸의 도우미들에게 좋은 먹이가 됩니다. 이 도우미들이 그 먹이를 천천히 발효시키면서 몸에 이로운 신호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이 몇 시간에 걸쳐 은은하게 우리 몸의 당 처리 능력을 미리 다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는 그 자체로 끝나는 한 끼가 아니라 점심과 저녁까지 이어질 하루치 파도의 밑그림을 그리는 붓질인 셈입니다. 아침을 대충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하루의 시계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내내 똑같은 능력으로 당을 처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돌아가고 있어서 시간대에 따라 인슐린에 반응하는 예민함이 크게 달라집니다. 잠깐,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실용적인 대목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하루의 앞쪽,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는 세포들이 인슐린에 아주 예민하게 잘 반응합니다. 창고 문이 부드럽게 척척 열리고 화물도 술술 잘 들어가요. 같은 밥을 먹어도 이 시간대엔 파도가 훨씬 잔잔합니다. 그런데 오후가 지나 밤이 깊어질수록 이 예민함이 뚝뚝 떨어져요. 마치 창고 문의 경첩에 녹이 슬어 뻑뻑해지는 것처럼요. 똑같은 양을 먹어도 아침보다 밤의 파도가 훨씬 거세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굳게 믿는 상식 하나가 또 흔들립니다. 칼로리는 그냥 칼로리일 뿐 언제 먹든 총량만 같으면 똑같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기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은 꼭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2020년 한 국제 학술지에 실린 연구인데요. 칼로리와 영양소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 식사를 한 번은 아침에, 한 번은 저녁에 먹게 하고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똑같은 음식을 아침에 먹었을 때 우리 몸이 그걸 소화하면서 태워 없애는 열량이 저녁에 먹었을 때보다 무려 2배 반이나 높았습니다. 2배 반이요. 밥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에너지를 쓰는데 그 소각로가 아침엔 활활 타오르고 밤엔 시들시들하다는 겁니다. 같은 걸 먹었는데도요. 게다가 아침에 먹은 쪽은 혈당과 인슐린이 오르는 폭도 더 얌전했고요.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였던 거죠.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그렇게 정교하게 짜여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세요. 저녁을 아예 굶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밤에 폭식을 부르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루 중 가장 푸짐하게 먹는 끼니를 되도록 낮 시간대로 옮겨보시라는 겁니다. 아침이나 점심을 든든하게, 저녁은 조금 가볍게, 이 작은 순서 바꾸기가 우리 몸의 시계와 찰떡같이 맞아떨어지거든요. 어렵게 식단표를 짤 필요도 없이 그저 무게 중심만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파도의 높이를 뒤에서 조용히 좌우하는 배후 세력이 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면 이 둘이 진짜 실세예요. 첫 번째 배후는 바로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입니다. 대장 안에는 수십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녀석들은 그냥 얹혀 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화시키지 못하고 넘긴 섬유질을 열심히 발효시키는 아주 부지런한 일꾼들이에요. 이 발효 과정에서 이 녀석들은 마법 같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장벽 세포에게 먹이를 주고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무엇보다 간과 근육이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체질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섬유질을 골고루 잘 챙겨 드시면 이 장 속 일꾼들이 신나게 일하면서 우리 몸 전체의 당 처리 능력을 은근하게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반대로 섬유질은 찔끔 먹으면서 기름지고 단 가공식품만 잔뜩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꾼들이 굶어서 힘을 잃습니다. 이로운 물질은 줄어들고 장벽은 헐거워지고 그 틈으로 아주 미세한 염증이 스멀스멀 온몸에 번지기 시작해요. 이 조용한 만성 염증이 참 무섭습니다.
당장 아프거나 열이 나진 않는데 아주 끈질기게 우리 조직을 서서히 갉아먹거든요. 과학자들은 이 은근한 염증이야말로 노화를 뒤에서 밀어붙이는 진짜 엔진 중 하나라고 봅니다. 혈관을 망가뜨리고 세포의 회복을 방해하고 스스로 가속 페달을 밟는 파멸의 고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고리에 계속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앞에서 본 높은 혈당 파도고요. 두 번째 배우는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바로 잠입니다. 네, 잠이요. 이게 식후 혈당이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그런데 잠을 며칠만 살짝 덜 자도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예민함이 눈에 띄게 무너집니다. 한 유명한 대학의 연구에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엿새 동안 딱 4시간씩만 재웠더니 인슐린 민감성이 당뇨 전 단계 환자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단 엿새만 해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엔 세 방향에서 융단 폭격이 떨어집니다. 우선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아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간에 저장된 당을 피 속으로 마구 풀어놓습니다. 거기다 식욕을 부추기는 호르몬은 늘고 배부르다고 알려주는 호르몬은 줄어요. 그러니 다음날 유난히 달고 기름진 게 당기고 과식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마저 떨어뜨립니다. 똑같은 시스템에 3번 연속 주먹을 날리는 셈이에요. 그러니 잠을 설친 다음 날은 밥을 먹기도 전에 이미 파도가 높게 출렁일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잠은 사치가 아니라 다음날 우리가 먹는 밥 한 술의 운명을 미리 정하는 밑바탕이었던 거죠. 이 두 배우를 알고 나면 왜 혈당 관리가 식탁 위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닌지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자, 파도의 높이를 좌우하는 배후를 이야기했으니 이제 그 파도를 통째로 받아 삼켜줄 아주 거대한 창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혈당과 노화를 이야기하면서 거의 아무도 짚어주지 않는데 파도의 높이와 그게 가라앉는 속도를 결정짓는 어마어마한 비밀 창고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근육입니다. 그냥 운동 열심히 하라는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대사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일하는 조직, 진짜 근육 이야기예요. 뼈에 붙어있는 우리 골격근은 사실 몸에서 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근육은 남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꾹꾹 눌러 담아두거든요. 아까 우리 몸을 항구 도시에 비유했었죠. 근육이 많다는 건 그 항구에 크고 널찍한 창고를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물선이 들어와 포도당이 쏟아져 들어와도 창고가 넉넉하면 얼마든지 척척 받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 파도가 높이 일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적으면요, 창고가 비좁거나 이미 꽉 차 있는 겁니다. 갈 곳을 잃은 포도당이 피 속을 하염없이 떠돌면서 높고 오래가는 파도를 만드는 주범이 되죠.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스르르 빠지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줄어든 어르신들이 왜 인슐린에 둔해지고 당뇨 위험이 높아지는지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화물을 받아줄 창고가 부족해서 생기는 아주 기계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지키고 조금씩 키우는 건 장기적으로 혈당을 다스리는 데 있어 그 어떤 방법보다 강력한 처방이 됩니다. 대단한 헬스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 펴기, 가벼운 물병 들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소박한 움직임들이 사실은 10년 뒤 내 몸을 지킬 창고를 짓는 일입니다. 이건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몸이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원리를 이야기했지만 사람 몸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공식 하나로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쉽고 깔끔한 정답은 오히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똑같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혈당 파도가 치솟는 높이가 사람마다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던 겁니다. 똑같은 빵 한 조각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파도가 잔잔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찔렀어요. 유전자, 장속 미생물, 평소 활동량, 근육량, 잠, 이 모든 게 얽혀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랐던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렛대들은 대다수에게 통하는 아주 강력한 원리들이지만 그걸 내 몸에 정확히 어떻게 맞출지는 결국 여러분 각자가 조금씩 살펴가며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걷기가 특효고 어떤 분은 먹는 순서 하나로 확 달라져요.
내 몸이라는 항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관찰하는 눈을 갖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몸은 놀랍도록 정직해서 오늘 내가 파도를 낮춰주면 그걸 기억합니다. 반대로 오늘의 높은 파도도 흔적을 남기죠. 우리 몸속 세포에는 일종의 기억 장치가 있어서 오늘 어떤 신호를 받았는지가 유전자 스위치의 미세한 자국으로 남습니다. 이걸 대사 기억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오히려 희망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순간부터 파도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좋은 흔적 역시 차곡차곡 쌓여 미래의 내 몸을 바꿔놓을 거라는 뜻이니까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계를 아주 멀리 10년 뒤까지 확 돌려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 예순을 갓 넘긴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편의상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사는 동네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 비슷한 밥을 먹고 비슷한 반찬을 올려요. 딱 하나, 밥을 먹고 난 그 20분을 보내는 방식만 다릅니다. 한 사람은 밥을 먹으면 늘 소파에 길게 드러눕습니다. 파도가 높이 일든 말든 혈관이 조용히 얻어맞든 말든 그저 나른하게 텔레비전을 봐요. 다른 한 사람은 밥을 먹고 나면 그릇을 치우며 부엌을 서성이거나 동네를 10분쯤 천천히 걷습니다. 비 오는 날엔 소파에 앉아 발 뒤꿈치를 까딱거리고요. 채소를 먼저 집어먹고 저녁은 조금 가볍게 하죠. 그 하루하루의 차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사소합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차이가 하루 3번, 1년에 1000번, 10년이면 10,000번 넘게 쌓입니다. 10년 뒤 두 사람의 몸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한 사람은 혈관이 여전히 말랑하고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고 병원과 거리가 틉니다. 다른 한 사람은 혈관이 뻣뻣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깊어지고 약봉지가 하나둘 늘어가죠. 운명이 갈라놓은 게 아닙니다. 재능이나 유전자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밥을 먹은 뒤 그 20분에 내린 10,000번의 작은 결정이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른 곳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영상 맨 처음에 제가 접어두라고 했던 그 물음표 기억나시나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밥을 먹고도 더 빨리 늙는가? 이제 그 답이 손에 잡히시죠? 비밀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나른한 20분, 우리가 아무 의미 없다고 흘려보내던 그 짧은 시간 속에 답이 통째로 들어있었던 거예요.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이 작은 20분들이 수만 번 포개져서 만들어지는 긴 강물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시계를 다시 현재로 돌려놓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째깍째깍 따라온 이 원리들을 다 이해하고 나면 제가 굳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늘어놓지 않아도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스스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래도 흩어진 조각들을 한자리에 모아볼게요.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온 그 시계를 다시 한번 되짚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첫 숟가락을 뜨기도 전부터 파도의 높이는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밥상에 채소와 고기가 함께 있다면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집어드시고 밥은 뒤로 밀어보세요. 끈적한 그물망이 당의 흡수를 늦춰준다고 했죠. 여기에 새콤한 초무침 한 접시나 식초탄 물 한 잔을 곁들이면 위가 비워지는 속도까지 늦춰져서 파도가 한결 더 완만해집니다. 돈도 거의 안 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밥을 다 먹은 바로 그 20분, 오늘의 주인공이었죠. 이때 10분이라도 가볍게 걸으시면 근육의 뒷문이 열려 포도당이 인슐린 없이도 쏙쏙 빨려 들어갑니다. 파도가 30% 가까이 낮아진다고 했고요. 만약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파에 앉은 채로 발 뒤꿈치를 쓱 들었다 내리는 그 가장 익은 운동을 떠올리세요. 앉아서 그것만 꾸준히 해도 3시간 동안의 혈당 출렁임이 절반 넘게 줄었다는 그 놀라운 지렛대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하루의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당겨보세요. 우리 몸의 소각로는 아침에 활활 타고 밤에 시들해진다고 했죠. 같은 음식도 아침엔 2배 반이나 더 잘 태운다고요. 그러니 가장 푸짐한 끼니는 되도록 낮에, 저녁은 조금 가볍게. 저녁을 굶으라는 게 아니라 무게만 앞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뒤에서 받쳐주는 두 기둥 잊지 마세요. 섬유질을 골고루 챙겨 장속 일꾼들을 잘 먹이는 것, 그리고 밤에 7, 8시간 푹 자서 다음날의 출발선을 앞당겨 놓는 것.
여기에 일주일에 두어 번 근육을 지키는 움직임까지 더하면 화물을 받아줄 창고가 든든해집니다. 자, 이렇게 늘어놓으니 많아 보이시죠? 그런데 이걸 전부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갑자기 인생을 통째로 뜯어고치거나 엄격한 식단표에 자신을 가둘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친 그 원리들을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이 방법들은 억지로 외워야 할 숙제가 아니라 그냥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립니다. 그 중에 지금 당장 마음이 가는 것 하나만 골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시면 돼요.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탄탄하게 검증된 원리와 연구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 몸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만약 지금 당뇨나 당뇨 전 단계 혹은 다른 대사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요. 오늘 이야기를 혼자 판단해서 밀어붙이지는 마세요. 꼭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의해서 여러분 몸에 맞게 미세하게 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드리는 선물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원리와 이유예요. 여러분 몸에 딱 맞춘 정밀한 설정은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몫이고요. 이 둘은 어느 하나도 빠져선 안 되는 함께 가는 짝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알게 된 상태에서 영상 맨 처음에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방금 밥을 다 드셨고 빈 그릇을 밀어내며 의자에 스르르 몸을 기댑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나른하게 멍 때리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방금 들어온 화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 몸이 하루 중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20분의 초읽기가 시작된 겁니다. 피 속엔 인슐린이 차오르고 있고 장 속 일꾼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세포들은 두근두근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는 이제 그 원리를 훤히 꿰뚫은 사람만이 융수 있는 여러 개의 강력한 지렛대가 들려 있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지렛대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치우며 잠깐 서성이는 겁니다. 억지로 의지를 쥐어짜서가 아니에요. 그 가벼운 발걸음 하나가 췌장을 괴롭히지 않고도 근육의 뒷문을 열어준다는 걸 이제 뼛속까지 이해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는 거죠. 내 몸이 어떤 식으로 고마워할지 눈에 훤히 보이니까요. 파도는 낮아지고 인슐린은 덜 나오고 혈관을 두들기던 그 활성산소의 불꽃도 사그라들고 세포 청소팀이 일할 공간은 넓어집니다. 내 몸을 바꾸기 위해 대단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원리를 몰랐다고 해서 몸속 기계들이 멈춰서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여러분은 그 원리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하나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특히 밥을 먹고 난 그 20분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셨다면 저는 오늘 하려던 이야기를 다 한 셈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식후 20분은 그냥 흘려보내는 죽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물학적 시계가 어떤 속도로 나이 들어갈지를 조용히 결정짓는 하루 중 가장 살아있고 가장 경이로운 시간입니다. 오늘 밤 식탁에서 일어나실 때 오늘의 이 시계 이야기를 딱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그 작고 나른하던 20분을 여러분 편으로 돌려 세우는 순간 그 사소한 승리들이 차곡차곡 쌓여 10년 뒤에 건강한 웃음이 됩니다. 우리 몸속 이야기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걸어와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을 살짝 눌러두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우리 몸 깊은 곳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매 끼니 뒤에 그 20분을 아껴주시길 바랍니다.